나는 평생 나를 이름보다 무시하던 먼저 너희들이 이제 사람들의 와서 따라해. 태도로 아무 상관없다. 평가받으며 살아왔다. 그 태도는 늘 비슷했다. 나를- 있어도 그만, 없어도 아무도 찾지 않는 사람. 안동김 씨라는 성을 가졌지만 그 이름은 내 인생을 보호해 준 적이 없었다. 명절이면 사람들은 서로 안부를 묻고 근황을 나누었지만 내 쪽으로 시선이 오는 일은 드물었다. 내가 말을 꺼내면 대답은 돌아왔지만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다. 그저 말없는 친척 하나, 그 정도의 위치였다. 어릴 적부터 그랬다. 집안 어른들 앞에서는 항상 고개를 숙였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나는 일찍부터 말을 줄이는 법을 배웠다. 괜히 말했다가 민망해지는 것보다 조용히 있는 게 내 몫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살았다.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은 하루였다. 집에서 혼자 점심을 먹고 설거지를 마친 뒤 텔레비전을 켜두고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화면에 뜬 번호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다. 요즘 같은 세상에 모르는 번호는 웬만하면 받지 않는다. 광고거나 잘못 걸린 전화일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손이 먼저 움직였다. 이유는 없었다. 그냥 받아야 할 것 같았다. 전화를 받자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다. 내 이름을 정확히 불렀다. 그 순간 가슴이 조금 내려앉았다. 내 이름을 이렇게 또렷하게 불러준 사람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대는 자신을 변호사라고 소개했다. 처음에는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 변호사라는 말이 내 삶과는 너무 멀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나를 멈춰 세웠다. 무연고 상속건으로 연락을 드렸다는 말이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웃음부터 나왔다. 이런 전화를 내가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는 늘 그런 일에서 빠져있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습관처럼 말했다. 나는 그런 걸 받을 사람이 아니라고. 그 말에는 겸손도 의심도 아니었다. 그냥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온 말이었다. 상대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다시 설명을 이어갔다. 안동김 씨 종중이 먼 집안어른 한 분이 최근에 돌아가셨고 직계 자손이 없으며 오랜 시간에 걸쳐 족보와 가족관계를 확인한 결과 내 이름이 유일한 상속자로 정리되었다는 말이었다. 유일한, 장자, 상속자, 그 단어들이 한꺼번에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다. 나는 늘 집안에서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었고 그 사실을 스스로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살아왔다. 그런데 그 이름들이 내게 붙는다는 게 쉽게 믿기지 않았다. 얼마나 남긴 거냐고 물었을 때도 그 질문에는 기대보다는 확인이 담겨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상대는 금액을 말했다. 500억 원대라는 말이었다. 그 순간 방안이 갑자기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숫자가 너무 커서 실감이 나지 않았다. 내가 살아온 시간과 너무 동떨어진 숫자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쁨은 없었다. 놀람도 잠깐이었다. 그보다 먼저 머릿속에 떠오른 건 사람 얼굴들이었다. 나를 늘 아래에서 내려다보던 친척들, 말을 끊고 웃음으로 넘기던 사람들, 도움이 필요할 때는 연락 한 번 없다가 필요할 때만 집안이라는 말을 꺼내던 얼굴들, 그 얼굴들이 하나씩 또렷하게 떠올랐다. 나는 그 순간에야 깨달았다. 이 돈은 내 삶을 바꾸는 돈이 아니라 사람들의 태도를 드러내는 돈이 될 거라는 걸. 그래서 나는 부탁했다.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달라고. 상대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알겠다고 했다. 전화를 끊고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을 때 집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시계 소리만 또박또박 들렸고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다.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떠오르지 않았다. 다만 분명히 느껴지는 게 하나 있었다. 돈이 생긴 게 아니라 내가 서 있던 자리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느낌이었다. 나는 웃지
아프지도 않았고 울지도 않았다. 대신 아주 오래 생각했다. 지금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견뎌온 시간들이 이제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먼저 움직일 차례라는 것도 조용히, 아주 천천히. 다음 단계는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SCEN이 이약 사천자 확장. 아무 일도 없던 척 살며 사람을 관찰하기 시작하는 시기. 원하시면 C2도 같은 분량으로 써줘 라고 보내주세요. 이 SCEN이 아무 일도 없던 척 살기. 전화가 끊긴 뒤에도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500억이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는데도 손이 먼저 움직이지 않았다. 보통 사람이라면 통장부터 열어보고 종이 한 장이라도 확인하려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그 숫자를 확인할 용기가 없었다. 정확히 말하면 돈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 돈이 사람을 바꾸는 순간이 무서웠다. 나는 평생 돈이 많은 사람 앞에서는 말이 많아지던 얼굴들을 수없이 봐왔다. 평소엔 인사도 대충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두 손을 모으고 허리를 굽히는 장면도 봤다. 그 변화가 너무 쉽고 빠르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첫날에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했다. 그날 저녁도 평소처럼 살았다. 밥솥에 남은 밥을 덜어 김치랑 계란 하나로 대충 먹고 씻고 동네 마트에 갔다. 늘 사던 두부 한 모, 계란 한 판, 할인하는 라면 몇 개, 장바구니에 담는 손이 조금 떨리는 걸 나도 느꼈다. 그 떨림은 설렘이 아니었다. 들킬까봐 떨렸다. 내가 나 스스로에게 들킬까봐. 지금 나는 이미 달라졌다고 내 마음이 먼저 말해버릴까봐. 계산대에 줄을 섰는데 마트 주인이 나를 힐끗 보더니 웃으며 말을 건넸다. 요즘도 혼자 사냐고.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그는 더 묻지 않았다. 그게 내가 살아온 방식이었다. 사람들은 내게 깊이 들어오지 않았고 나 역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휴대전화가 또 울렸다. 이번에는 문자였다. 사촌 형이었다. 이번 주에 종중 모임이 있으니 시간 되면 얼굴 좀 비추라는 내용이었다. 예전 같았으면 대충 핑계를 대고 말았을 것이다. 가도 내 자리가 없었고 말을 해도 듣는 사람이 없었다. 종중 모임에서 나는 늘 나무 의자 끝에 앉아 남의 이야기만 듣다가 밥 먹고 조용히 나오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날은 짧게 답장을 보냈다. 알겠다고. 그 문자를 보내고 나서 잠깐 멍해졌다. 내가 스스로도 놀랐다. 왜 갑자기 가겠다고 했지? 곰곰이 생각해보니 가고 싶어서가 아니었다. 확인하고 싶었다. 사람들이 나를 여전히 예전처럼 대할지, 아니면 아직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어딘가 달라진 냄새를 맡고 태도를 바꿀지, 그게 궁금했다. 그날 밤 나는 잠이 오지 않았다.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다. 명절날 어른들 앞에 줄 서서 인사를 할 때 나는 늘 뒤쪽이었다. 먼저 인사하는 사람들은 용돈을 두툼하게 받았고 칭찬도 받았다. 나는 나중에 가서 작은 봉투를 받거나 아예 못 받기도 했다. 그때 어른들은 내 어깨를 툭 치며 이렇게 말했다. 너는 조용해서 좋다. 그래, 말 없는 게 낫다. 그 말이 칭찬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내가 없어도 된다는 뜻이었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다. 지금도 비슷했다. 나는 조용히 살아왔고 그 조용함 덕분에 상처를 덜 받았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상처를 받을 자리조차 주어지지 않았던 것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다. 괜히 집안일을 더 했다. 정리도 하고 옷장도 열어보고 서랍도 닦았다. 그런데 이상하게 깨끗해질수록 마음이 더 불안해졌다. 나는 결국 가장 낡은 점퍼를 꺼내 입었다. 낡은 구두도 신었다. 일부러 그랬다. 겉모습만큼은 예전 그대로이고 싶었다. 나는 내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는 걸 붙잡고 싶었다. 종중 모임 날 나는 버스를 타고 갔다. 택시도 탈 수 있었고 차를 렌트할 수도 있었지만 그럴 이유가 없었다. 내가 바뀌는 순간을 내가 먼저 만들고 싶지 않았다. 모임 장소에 도착하자 벌써 몇 명이 와 있었다. 어른들은 가운데 자리를 차지했고 젊은 쪽 친척들은 벽 쪽에 서서 웃고 떠들었다. 나는 늘 그렇듯 조용히 빈자리를 찾았다. 누군가는 나를 보고도 고개만 끄덕였고
누군가는 아예 못 본 척했다. 그게 정상이라고 나는 속으로 말했다. 그런데 그날은 아주 작은 변화가 있었다. 내가 의자에 앉자마자 누군가가 물컵을 하나 가져다 놓고 갔다. 누가 가져다 놨는지 끝내 못 봤다. 사소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 사소함이 나를 오래 붙잡았다. 예전에는 물컵 하나도 내가 직접 가져왔기 때문이다. 모임이 시작되자 사촌 형이 큰 소리로 말했다. 요즘 같은 세상엔 돈 없으면 말도 못한다고. 사람들이 웃었다. 그 웃음 속에서 나는 손끝을 살짝 쥐었다 폈다. 예전에는 그런 말을 들으면 모른 척 웃고 넘겼다. 그게 덜 아픈 방법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그날은 웃음이 나오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씩 봤다. 누가 웃는지, 누가 따라 웃는지, 누가 웃으면서도 눈을 피하는지, 그 표정들이 무슨 뜻인지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았다. 모임이 끝나고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나는 일부러 마지막까지 남았다. 끝까지 남으면 사람들의 진짜 말이 들린다. 거칠애가 벗겨진 말들, 자기들끼리만 하는 말들. 사촌 형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했다. 요즘 그쪽 집안에서 상속 이야기가 있더라. 그 말이 들리는 순간 내 등줄기가 잠깐 서늘해졌다. 아직 아무에게도 말한 적이 없는데 말은 벌써 돌고 있었다. 나는 그제야 확신했다. 돈은 내 주머니 안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사람들 입으로 들어간다는 걸.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버스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을 봤다. 얼굴은 그대로였다. 옷도 그대로였다. 그런데 눈이 달라져 있었다. 나는 그 눈을 보고 낮게 숨을 내쉬었다. 이제부터는 조용히 살되 예전처럼 살지는 않겠다고. 아무 일도 없던 척 살겠지만 그 안에서 사람들을 끝까지 보겠다고. 그리고 내가 어디까지 기다릴 수 있는지도 스스로 시험해 보겠다고. 그날 밤 나는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정리했다. 급하게 움직이지 말자. 먼저 드러내지 말자. 내가 먼저 흔들리지 말자. 내가 바뀌면 사람들은 더 쉽게 바뀐다. 나는 그걸 원하지 않았다. 원하는 건 하나였다. 누가 끝까지 사람으로 남는지 내 눈으로 확인하는 것. 그것부터가 내가 살아서 처음 하는 진짜 선택이 될 거라고 나는 믿고 있었다. 종중 모임이 끝나고 사람들은 삼삼오오 흩어졌다. 나는 늘 그랬듯 가장 마지막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급할 이유도 붙잡을 이유도 없었다. 그런데 그날은 뒤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다. 평소라면 잘 듣지 못했을 법한 낮은 목소리였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날은 또렷이 들렸다. 돌아보니 사촌 형이었다. 집안 모임에서는 늘 큰 소리를 내고 사람들 가운데 서 있던 사람, 나를 이름 대신 야라고 부르던 사람이었다. 그런 그가 내 이름을 불렀다는 사실이 조금 낯설었다. 그는 내 쪽으로 걸어오며 주위를 한번 둘러봤다. 사람들이 다 빠져나간 뒤였다. 그때서야 그는 입을 열었다. 차는 뭐 타고 왔냐고. 나는 잠시 멈췄다가 있는 그대로 말했다. 버스를 타고 왔다고. 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반응이 묘하게 느려 보였다. 예전 같았으면 그 말 뒤에 비웃음이 따라왔을 것이다. 그런데 그날은 웃음의 결이 달랐다. 비웃음이 아니라 생각하는 웃음. 형은 내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요즘 얼굴이 좀 편해 보인다고. 그 말이 칭찬처럼 들리지 않았다. 나는 그가 내 얼굴을 본 게 아니라 내 뒤를 보고 있다는 걸 느꼈다. 그 말 한마디에 나는 확신했다. 이 사람은 아직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만 무언가를 맡았다는 걸. 돈을 본 게 아니라 돈이 움직일 자리를 상상하고 있다는 걸.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형에게는 대답보다 더 많은 걸 말해 주었을 것이다. 형은 내 옆으로 한 걸음 더 다가왔다. 그리고 조금 낮은 목소리로 요즘 뭐하며 사느냐고 물었다. 예전에는 한 번도 묻지 않던 질문이었다. 나는 그냥 산다고 말했다. 형은 그 말이 마음에 들지 않는 듯 눈을 가늘게 떴다. 그리고는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뭔가 있는 사람처럼 보인다고. 그 말에 나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다. 사람들은 자기 상상에 맞는 사람만 보려고 한다는 걸 나는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전화가 울렸다. 이번에도 모르는 번호였다.
없었다. 낮에 받았던 전화가 머릿속을 스쳤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내 이름을 불렀다. 자신은 건설 쪽 일을 하고 있다며 내 명의로 된 오래된 집과 관련해 확인할 게 있다는 말이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상대에게는 거절이 아니라 여지를 주는 침묵처럼 들렸는지 그는 말을 계속했다. 아직 확정된 건 없고 여기저기서 이야기가 나오는 단계라며 혹시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그제야 나는 이해했다. 아직 돈은 내 손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은 벌써 내 이름을 자기 계산 속에 올려놓고 있었다. 나는 그 전화도 짧게 끊었다. 알겠다고도 안 하면서 거절하지도 않았다. 그 애매함이 상대에게는 가장 불편한 상태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집에 도착해 불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았다. 낮에 만났던 사촌 형의 얼굴과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겹쳤다.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였다. 아직 확실한 걸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는데도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 나는 그 순간 비로소 실감했다. 돈은 사람 손에 들어오기도 전에 사람의 태도를 먼저 바꾼다는 걸. 그리고 그 변화는 선의가 아니라 기회에서 시작된다는 것도.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분명한 결심을 했다. 이제부터는 내가 먼저 말하지 않겠다고, 설명하지 않고 증명하지도 않겠다고. 사람들이 어디까지 다가오는지 어디서 멈추는지 끝까지 보겠다고. 복수는 목소리를 높이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거라는 걸 나는 이미 배웠다. 그리고 그 기다림이 생각보다 나를 편하게 만든다는 것도 그날 처음 알았다. 이제 사람들은 하나둘 내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나는 그저 그 자리에 서서 조용히 보고만 있으면 된다. 그날 이후로 연락이 늘었다. 전에는 명절에나 오던 문자가 며칠에 한 번씩 왔다. 안부를 묻는 말이었지만 안부가 목적은 아닌 눈치였다. 나는 일부러 바로 답하지 않았다. 한참 지나 짧게만 답했다. 잘 지낸다. 바쁘다. 그 정도였다. 그러면 상대는 꼭 다시 한 번 더 보냈다. 밥 한 번 하자. 커피라도 하자. 얼굴 좀 보자. 그 말들이 이상하게 낯설었다. 예전에는 내가 먼저 연락해야 어렵게 잡히던 자리였다. 상대들은 늘 바쁘다고 했고 다음에 보자고 했고 그 다음은 없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먼저 날짜를 잡자고 했다. 나는 그 변화가 고맙지 않았다. 오히려 더 조용해지고 싶어졌다. 하지만 한 번은 나가봐야 했다. 사람들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어디서부터 태도가 바뀌는지 확인해야 했다. 그래서 나는 가장 가볍게 나를 대하던 사람을 선택했다. 동네에서 몇 살 아래였던 후배, 예전에는 내 인사를 잘 못 들은 척 지나가던 사람,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하지도 않던 사람, 그 후배가 가장 먼저 밥을 사겠다고 했다. 약속 장소를 보내왔는데 나는 거절했다. 대신 내가 장소를 정했다. 너무 비싸지도 너무 싸지도 않은 곳, 사람 눈에 띄지만 속 이야기는 하기 어려운 곳. 그가 왜냐고 물었지만 나는 이유를 말하지 않았다. 이유를 말하는 순간 내가 주도권을 내주는 거니까. 약속 당일 후배는 내가 도착하기 한참 전에 와 있었다. 그 모습이 처음부터 불편했다. 자리에 앉자마자 그는 메뉴판도 제대로 보지 않고 비싼 걸로 시키라고 했다. 나는 물컵만 한 모금 마셨다. 그는 웃으면서 옛날 얘기부터 꺼냈다. 형님, 그때 진짜 멋있었다. 형님은 사람이 좋았다. 그때 제가 철이 없었다. 그 말들이 모두 빈말이라는 건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말을 꺼내는 이유는 분명했다. 밥이 나오기 전까지 그는 계속 주변 이야기를 돌려 말했다. 요즘 부동산이 어떻다. 요즘 경기가 어떻다. 요즘 현금 있는 사람이 최고다.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그가 말하는 동안 나는 그의 손을 봤다. 젓가락을 잡은 손끝이 조금 떨리고 있었다. 말은 웃으며 하지만 속은 급하다는 증거였다. 결국 그가 본론을 꺼냈다. 요즘 형님 이름이 여기저기서 들린다고 했다.
말했다. 나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조용히 물었다. 어디서 들었냐고. 후배는 순간 표정이 굳었다. 그는 내가 이런 질문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보통은 사람들이 이런 자리에서 먼저 변명하거나 먼저 설명한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후배는 잠깐 웃어넘기려 했지만 내 표정이 변하지 않자 목소리를 낮췄다. 건설 쪽 사람들이 형님 이름을 꺼내더라. 변호사 쪽에서도 말이 조금씩 새더라. 그 말이 내 속을 차갑게 만들었다. 나는 그제야 확실히 알았다. 내가 조용히 있으면 내가 지켜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은 조용한 사람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조용한 사람을 먼저 내려다본다는 걸. 후배는 급하게 말을 이었다. 자기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그냥 걱정돼서 그랬다. 형님이 혼자라서 신경 쓰였다. 나는 그 말에 처음으로 웃었다. 웃음이 나와서가 아니라 그 말이 너무 익숙해서였다. 사람들은 늘 필요할 때는 걱정이라는 말을 붙인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내가 하나 부탁할 게 있다고. 후배는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형님 말씀만 하라고 했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내 이름을 누구한테서 들었는지 정확히 말해달라고. 그리고 내 이야기를 밖에서 꺼내지 말라고. 후배의 얼굴이 순간 굳더니 다시 웃었다. 그 웃음이 불안해 보였다. 나는 그 웃음을 끝까지 보았다. 그리고 결정했다. 이제부터는 내가 자리를 바꿔야 한다고. 그 자리는 식당 자리 같은 게 아니었다.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자리, 내가 앉아야 할 위치, 내가 취급받아야 할 방식, 그걸 내가 직접 정해야 했다. 식사가 끝나고 후배가 계산을 하려 했다. 나는 그를 말렸다. 내가 계산했다. 그 순간 후배의 눈빛이 바뀌었다. 이 자리는 자기가 베푸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허락한 자리였다는 걸 그제야 알았을 것이다. 밖으로 나오는 길에 후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앞으로 자주 뵐 수 있냐고.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 자주 볼 사람은 내가 정한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처음으로 내 발걸음이 달라진 걸 느꼈다. 예전에는 사람들 뒤를 따라 걸었다. 누가 먼저 가면 나는 그 뒤에 섰다. 하지만 그날은 내가 먼저 길을 선택했다. 돈이 있어서가 아니었다. 내가 더 이상 비켜 서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알았다. 복수라는 건 누구를 망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자리로 돌아오는 일이라는 걸. 이제 다음 차례는 더 가까운 사람이다. 나를 가장 오래 무시해왔고 가장 쉽게 선을 넘었던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먼저 손을 내밀 것이다. 나는 그 순간을 조용히 기다리기 시작했다. 사실 가장 어려운 사람은 멀리 있던 사람이 아니었다. 늘 곁에 있었고 가깝다고 믿었던 사람, 그래서 무시를 무시로 느끼지 못하게 만들던 사람, 그 사람이었다. 나는 오래전부터 그 사람의 태도를 알고 있었다. 말끝이 늘 짧았고 내 의견은 끝까지 들은 적이 없었고 결정은 항상 그 사람이 내렸다. 겉으로는 우릴 가족이라고 불렀지만 실제로는 서열이 분명했다. 내가 아래였다. 모임에서 그 사람은 늘 중심에 앉았고 나는 가장 끝자리에 앉았다. 술잔이 돌면 내 잔은 늘 마지막이었다. 그게 관습이라고 생각했다. 나의 순서라서, 집안 분위기라서, 원래 그런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건 관습이 아니라 취급이었다. 그 사람은 내가 웃고 넘길 때마다 선을 한 칸씩 더 넘었다. 말을 끊었고 결정을 대신했고 내 이름을 부를 때조차 존중은 없었다. 그래도 나는 그 관계를 끊지 않았다. 가족이니까, 같은 피니까, 그래야 한다고 배웠으니까. 그런데 상속 이야기가 돌기 시작한 뒤 그 사람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졌다. 처음에는 아주 미세했다. 문자에 답장이 빨라졌고 이모티콘이 붙기 시작했고 말끝에 웃음이 섞였다. 그러다 어느 날 전화가 왔다. 정말 오랜만이었다. 나는 일부러 한 번 넘기고 다시 울릴 때 받았다. 그 사람은 괜히 웃으면서 말했다. 요즘 바쁘다더라. 몸은 괜찮고 예전 같았으면 그 말에 괜히 반가웠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은 다르게 들렸다.
괜히 안부를 묻는 말이 아니라 상태 확인이었다. 나는 괜찮다고만 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뜸을 들이다가 밥 한번 하자고 했다. 장소는 그 사람이 자주 가던 곳이었다.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인사하는 곳. 나는 그 장소가 싫었다. 거기서는 내가 늘 그 사람의 그림자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말했다. 그냥 조용한 데서 보자고. 그 사람은 잠깐 망설이더니 그러자고 했다. 그 짧은 망설임이 모든 걸 말해줬다. 약속날 그 사람은 정장을 입고 나왔다. 괜히 격식 차린 모습이었다. 나는 평소처럼 무난한 옷을 입었다. 그 차이가 이상하게 이번에는 덜 불편했다. 자리에 앉자 그 사람은 먼저 말을 꺼냈다. 요즘 분위기가 그렇다더라. 여기저기서 내 이름이 나온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부정하지도 않았다. 그 침묵이 그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래서인지 말이 길어졌다. 집안 얘기, 옛날 얘기, 부모님 얘기, 갑자기 가족이라는 말을 여러 번 썼다.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셌다. 몇 번이나 필요할까? 결국 그 사람은 돌려서 말하지 못했다. 앞으로 집안일은 내가 좀 중심이 돼야 하지 않겠냐고. 그 말이 웃기게 들렸다. 중심이라는 말은 책임을 말할 때 쓰는 말인데 그 사람 눈에는 권한처럼 보였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그동안은 왜 내가 중심이 아니었냐고. 그 사람은 잠깐 말을 잃었다. 그리고 웃으며 말했다. 그땐 내가 조용했잖아. 그 말이 정확했다. 조용했기 때문에 아무도 내 자리를 비워주지 않았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분명하게 말했다. 앞으로도 나는 조용할 거라고. 다만 예전처럼 넘어가지는 않을 거라고. 그 사람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대신 계산하는 눈빛이 나왔다. 그 눈빛을 나는 너무 잘 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조건으로 볼 때 나오는 눈빛이다. 그날 우리는 예전처럼 헤어지지 않았다. 인사는 했지만 관계는 돌아오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깨달았다. 가장 아픈 복수는 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걸. 설명하지 않고 해명하지 않고 미안해하지 않는 것. 그 사람을 밀어내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끌어들이지 않는 것. 그날 이후 그 사람은 2번 더 연락을 했다. 나는 받지 않았다. 3번째 연락이 왔을 때 나는 짧게 답했다. 지금은 정리 중이라고. 그 말 하나로 그 사람은 더 이상 전화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때 확실히 알았다. 돈으로 복수한다는 건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돈이 있어도 관계를 사지 않는 일이라는 걸. 이제 내 주변에는 사람이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그 빈자리가 이상하게 편안했다. 다음으로 내 앞에 올 사람은 아마 가장 먼저 나를 가볍게 불렀던 사람일 것이다. 그 사람은 분명 웃으면서 다가올 것이다. 나는 그 웃음을 어디까지 유지할 수 있는지 조용히 지켜볼 생각이다. 연락이 왔다. 이번에는 돌려 말하지 않았다. 대놓고 만나자고 했다. 그 사람은 예전부터 조건이라는 말을 자주 쓰던 사람이었다. 무슨 일이든 도와줄 수는 있는데 조건이 있다고 했다. 소개를 해줄 때도 자리를 만들어줄 때도 누군가와 연결해줄 때도 항상 그랬다. 나는 그 조건이 늘 불리하다는 걸 알면서도 거절하지 못했다. 거절하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 사람은 내가 그 심리를 잘 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래서였을까? 이번 만남은 그가 먼저 시간과 장소를 정해 보내왔다. 평소 그가 사람을 평가하듯 만나던 공간, 조용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서열이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곳. 나는 잠깐 망설이다가 그 장소로 나갔다. 이번에는 피하지 않기로 했다. 자리에 앉자마자 그 사람은 바로 말을 꺼냈다. 요즘 상황이 쉽지 않다고. 여기저기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부정하지도 않았다. 그 침묵이 그를 더 급하게 만들었다. 그래서인지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이제는 내가 앞에 나서야 할 때라고. 그 말은 좋게 들리지만 속뜻은 분명했다. 앞에 나서라는 건
판을 깔라는 뜻이었고 그 판의 중심에는 항상 그가 앉아야 했다. 그 사람은 마치 이미 결정된 일처럼 이야기를 이어갔다. 사람들을 정리해 놓았고 역할도 나눠 놓았고 필요한 이름들도 머릿속에 정리해 두었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한 가지를 느꼈다. 그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내 뒤에 있는 숫자를 보고 있다는 것. 나는 조용히 물었다. 그 조건이 뭔지. 그 사람은 기다렸다는 듯 말했다. 이 일은 내가 혼자 할 수 없다고. 경험이 필요하고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자기가 앞에서 정리하고 나는 뒤에서 지원하면 모두가 편할 거라고. 그 말이 얼마나 익숙한지 나는 알고 있었다. 예전에도 비슷한 말을 들었다. 그때마다 나는 뒤로 물러났고 결과는 늘 같았다. 일은 그 사람이 했고 책임은 내가 졌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르게 물었다. 그럼 나는 뭘 얻게 되냐고. 그 사람은 순간 웃음을 지었다. 그 웃음은 항상 같은 표정이었다. 마치 당연한 걸 왜 묻느냐는 듯한. 신뢰를 얻는다고 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다고 했다. 가문을 대표하는 위치에 서게 된다고 했다. 나는 그 말들을 하나하나 속으로 정리했다. 모두 구체적이지 않았다. 숫자도 없고 권한도 없고 책임 범위도 없었다. 그 대신 말만 컸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조건을 문서로 정리해 달라고. 그 사람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그는 이런 요구를 받아본 적이 없을 것이다. 그동안 나는 말로만 약속해도 고개를 끄덕이던 사람이었으니까. 문서로 정리하면 서열이 드러나고 권한이 명확해지고 누가 위에 있는지가 분명해진다. 그 사람은 그걸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말을 돌렸다. 우리는 믿고 가는 사이라고. 나는 그 말에 고개를 저었다. 믿음은 조건이 없을 때 생기는 거라고. 그 순간 그 사람의 말투가 달라졌다. 조금 날이 서고 조금 낮아졌다. 그는 내가 변했다고 했다. 예전 같지 않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대로 말했다. 예전 같지 않다고. 그리고 그게 지금의 나라고. 그 사람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우위에 서 있었다. 돈 때문이 아니라 결정권을 내가 쥐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리를 정리하며 그 사람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생각해보라고. 기회는 자주 오지 않는다고. 나는 가방을 들며 말했다. 기회는 오는 게 아니라 만드는 거라고. 밖으로 나오자 공기가 달랐다. 예전 같았으면 그 자리에서 나와도 마음이 무거웠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은 오히려 숨이 편해졌다. 나는 그제야 확실히 느꼈다. 이제는 누군가의 조건 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는 걸.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선택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알았다. 조건을 거는 사람은 언제나 상대를 아래에 두려 한다는 걸. 나는 그 조건에서 처음으로 벗어났다. 이제 남은 건 나를 끝까지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다. 그들은 아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올 것이다. 더 부드럽게, 더 친절하게, 더 가까운 얼굴로. 하지만 그 안에는 같은 계산이 들어있을 것이다. 나는 그 계산을 이제는 모른 척하지 않을 생각이다. 사람들은 항상 비슷한 방식으로 다가온다. 먼저 웃고, 먼저 친해진 척하고, 먼저 옛날을 꺼낸다. 마치 예전부터 아무 문제도 없었던 것처럼. 그날 이후 그런 사람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 예전에는 내가 자리에 있어도 존재감이 없던 모임. 이제는 내가 도착하기 전부터 자리가 정리되어 있었다. 내가 앉을 자리, 내가 봐야 할 얼굴, 내가 듣게 될 말, 모두 이미 준비된 느낌이었다. 그게 더 불편했다. 그날도 그런 자리였다. 아는 사람의 소개로 몇 명이 모이는 자리. 형식은 가벼운 식사였지만 분위기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사람들은 처음부터 나를 가운데 두었다. 말을 시킬 때도 결정을 묻는 방식으로 물었다. 어디가 좋으신지, 어떤 방향을 생각하시는지. 나는 그 질문들이 얼마나 계산된 건지 알고 있었다. 대답 하나에 표정이 바뀌고 자세가 달라졌다. 나는 일부러 애매하게 답했다. 아직 생각 중이라고. 확실한 건 없다고. 그 말이 나오자 사람들 사이에 작은 파동이 일었다.
바뀌었다. 누군가는 웃음을 유지했고 누군가는 물을 마셨고 누군가는 괜히 휴대폰을 만졌다. 그 미묘한 변화들이 모두 내 눈에 들어왔다. 그중 한 사람이 유난히 적극적이었다. 말을 이어가며 자연스럽게 내 옆으로 자리를 옮겼다. 가깝게 앉는다는 건 심리적인 선을 넘겠다는 뜻이다. 그 사람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형님 같은 분이 중심을 잡아주셔야 사람들이 편해진다고. 그 말이 얼마나 편의적인지 나는 알고 있었다. 사람들이 편해진다는 건 자기들이 편해진다는 뜻이다. 나는 그 사람을 보며 천천히 말했다. 중심이라는 자리는 편하려고 앉는 자리가 아니라고. 그 말에 그 사람의 웃음이 잠깐 멈췄다. 그리고 다시 웃었다. 사람들은 불편할 때 더 크게 웃는다. 그는 다시 말을 돌렸다. 옛날에 내가 했던 일들을 굳이 꺼냈다. 그때 참 성실했다. 말이 없어서 그렇지 속은 깊었다. 그 말 속에는 한 가지 전제가 있었다. 지금도 말이 없어야 한다는 전제. 나는 그걸 바로 끊었다. 예전 이야기는 그만하자고. 지금은 지금이라고. 그 말이 나오자 자리가 조용해졌다. 누군가는 눈치를 받고 누군가는 서둘러 술을 따랐다. 그 분위기를 깨고 싶어하는 사람과 지키고 싶어하는 사람이 분명히 갈렸다. 그날 나는 하나하나 확인했다. 누가 나를 사람으로 대하는지, 누가 나를 자원으로 보는지, 그리고 어느 순간 확실히 느꼈다. 사람들이 내 말에 반응하는 속도가 예전과 다르다는 걸. 예전에는 내 말이 흘러갔다. 지금은 내 말 다음에 다음 말이 조심스럽게 붙었다. 그 차이가 무섭기도 했고 씁쓸하기도 했다. 자리가 끝날 즈음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다음에는 좀 더 편한 자리에서 이야기 나누자고. 나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듣지 않았다. 편하다는 말은 대개 경계를 풀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답했다. 편한 자리는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그 말에 몇몇은 아쉬운 표정을 지었고 몇몇은 이미 다른 계산을 시작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생각했다. 이제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지 않는다. 하지만 존중해서도 아니다. 필요해서다. 그 사실을 모른 척하지 않기로 했다. 그래야 다시 예전 자리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다음에 다가올 사람은 아마 가장 친한 얼굴을 하고 올 것이다. 가족처럼 말하고 형제처럼 굴고 내 편인 척할 것이다. 그 사람은 분명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우리는 한편이라고. 나는 그 말을 어디까지 믿어도 되는지 직접 확인할 생각이다. 이제 마지막 장면이 가까워지고 있다. 그리고 그 장면에서는 누군가의 웃음이 처음으로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찾아온 사람은 가장 늦게 올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다. 늘 중심에 서 있던 사람, 모임의 흐름을 정하던 사람, 사람들이 그의 눈치를 보던 사람. 그는 예전부터 나를 이름 대신 호칭으로만 불렀다. 아, 거기, 이봐. 그게 습관이라고 웃어넘겼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건 부르지 않아도 되는 사람에게 쓰는 방식이라는 걸. 그런 그가 직접 연락을 해왔다. 문자가 아니라 전화였다. 나는 한번 울리게 두었다가 받았다. 목소리는 의외로 낮았다. 바쁜 거 알지만 잠깐 볼 수 있겠냐고 했다. 장소는 그가 정하지 않았다. 그 점이 의외였다. 그래서 내가 정했다.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않는 곳. 그가 주인공이 될 수 없는 자리. 약속 시간보다 그가 먼저 와 있었다. 그 사실이 모든 걸 말해줬다. 자리에 앉자 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어색함은 항상 위치가 바뀌었을 때 생긴다. 예전 같았으면 내가 먼저 말을 꺼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침묵을 유지했다. 그 침묵이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가 먼저 말했다. 요즘 내 얘기가 많이 들린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부정하지도 않았다. 그는 조금 웃으며 옛날 이야기를 꺼냈다. 그때는 다 같이 힘들었잖아. 너도 잘 알잖아. 나는 그 말을 가만히 흘려보냈다. 그때와 지금은 같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조금씩 속도를 냈다. 이제는 서로 도울 때가 됐다고. 괜히 갈라질 필요 없다고. 나는 그 말에서 확신했다. 이 사람은 끝까지 나를 동등하게 보지 않는다는 걸. 도운다는 말 속에는 항상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시선이 숨어 있었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그동안 내가 불렸던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그는 잠깐 멈칫하더니 웃으며 말했다. 그런 걸 아직도 신경 쓰냐고. 나는 그 웃음을 정면으로 받았다. 신경 쓰지 않았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거라고. 그 순간 그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그는 내가 이런 말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제대로 불러달라고. 그 말이 공기를 바꿨다. 그는 입을 다물었고 손가락이 컵을 더 꽉 잡았다. 이름을 부른다는 건 상대를 인정한다는 뜻이다. 그는 그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쉽게 입을 열지 못했다. 한참이 지나 그는 내 이름을 불렀다. 조심스럽게 그 한마디가 그날 가장 큰 소리였다. 나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다시 말을 꺼냈지만 이전과 같지 않았다. 말끝이 짧아졌고 확신이 줄어들었고 질문이 늘었다. 자연스럽게 관계의 높이가 맞춰지고 있었다. 자리를 정리하며 그는 말했다. 앞으로 자주 보자고. 나는 짧게 답했다. 필요할 때 연락하겠다고. 그 말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밖으로 나오는 길에 나는 처음으로 내 이름이 내 자리로 돌아온 느낌을 받았다. 돈 때문이 아니었다. 내가 물러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연고 상속으로 들어온 돈은 내 인생을 바꿔주지 않았다. 다만 사람들의 태도를 드러나게 했을 뿐이다. 그리고 그 태도 속에서 나는 내가 누구인지 처음으로 분명히 알게 됐다. 안동 김씨의 유일한 장자라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내 이름을 스스로 지킬 수 있게 됐다는 것. 이제 누군가가 나를 부를 때 나는 그 부름이 어디에서 오는지 알 수 있다. 필요해서인지 존중해서인지. 그리고 나는 더 이상 필요로 불리는 자리에 서지 않는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지만 내 자리는 이제 다시 시작이다. 조용하지만 분명한 자리. 그 자리에 나는 내 이름으로 서 있다. 나는 평생 이름보다 먼저 사람들의 태도로 평가받으며 살아왔다. 그 태도는 늘 비슷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아무도 찾지 않는 사람. 안동김 씨라는 성을 가졌지만 그 이름은 내 인생을 보호해 준 적이 없었다. 명절이면 사람들은 서로 안부를 묻고 근황을 나누었지만 내 쪽으로 시선이 오는 일은 드물었다. 내가 말을 꺼내면 대답은 돌아왔지만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다. 그저 말없는 친척 하나, 그 정도의 위치였다. 어릴 적부터 그랬다. 집안 어른들 앞에서는 항상 고개를 숙였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나는 일찍부터 말을 줄이는 법을 배웠다. 괜히 말했다가 민망해지는 것보다 조용히 있는 게 내 몫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살았다.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은 하루였다. 집에서 혼자 점심을 먹고 설거지를 마친 뒤 텔레비전을 켜두고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화면에 뜬 번호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다. 요즘 같은 세상에 모르는 번호는 웬만하면 받지 않는다. 광고거나 잘못 걸린 전화일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손이 먼저 움직였다. 이유는 없었다. 그냥 받아야 할 것 같았다. 전화를 받자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다. 내 이름을 정확히 불렀다. 그 순간 가슴이 조금 내려앉았다. 내 이름을 이렇게 또렷하게 불러준 사람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대는 자신을 변호사라고 소개했다. 처음에는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 변호사라는 말이 내 삶과는 너무 멀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나를 멈춰 세웠다. 무연고 상속건으로 연락을 드렸다는 말이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웃음부터 나왔다. 이런 전화를 내가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는 늘 그런 일에서 빠져있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습관처럼 말했다. 나는 그런 걸 받을 사람이 아니라고. 그 말에는 겸손도 의심도 아니었다. 그냥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온 말이었다. 상대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다시 설명을 이어갔다. 안동김 씨 종중이 먼 집안어른 한 분이 최근에 돌아가셨고 직계 자손이 없으며 오랜 시간에 걸쳐 족보와 가족관계를 확인한 결과 내 이름이 유일한 상속자로 정리되었다는 말이었다. 유일한, 장자, 상속자, 그 단어들이 한꺼번에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다. 나는 늘 집안에서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었고 그 사실을 스스로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살아왔다. 그런데 그 이름들이 내게 붙는다는 게 쉽게 믿기지 않았다. 얼마나 남긴 거냐고 물었을 때도 그 질문에는 기대보다는 확인이 담겨 있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상대는 금액을 말했다. 500억 원대라는 말이었다. 그 순간 방안이 갑자기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숫자가 너무 커서 실감이 나지 않았다. 내가 살아온 시간과 너무 동떨어진 숫자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쁨은 없었다. 놀람도 잠깐이었다. 그보다 먼저 머릿속에 떠오른 건 사람 얼굴들이었다. 나를 늘 아래에서 내려다보던 친척들, 말을 끊고 웃음으로 넘기던 사람들, 도움이 필요할 때는 연락 한 번 없다가 필요할 때만 집안이라는 말을 꺼내던 얼굴들, 그 얼굴들이 하나씩 또렷하게 떠올랐다. 나는 그 순간에야 깨달았다. 이 돈은 내 삶을 바꾸는 돈이 아니라 사람들의 태도를 드러내는 돈이 될 거라는 걸. 그래서 나는 부탁했다.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달라고. 상대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알겠다고 했다. 전화를 끊고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을 때 집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시계 소리만 또박또박 들렸고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다.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떠오르지 않았다. 다만 분명히 느껴지는 게 하나 있었다. 돈이 생긴 게 아니라 내가 서 있던 자리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느낌이었다. 나는 웃지도 않았고 울지도 않았다. 대신 아주 오래 생각했다. 지금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견뎌온 시간들이 이제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먼저 움직일 차례라는 것도 조용히, 아주 천천히. 다음 단계는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SCEN이 이약 사천자 확장. 아무 일도 없던 척 살며 사람을 관찰하기 시작하는 시기. 원하시면 C2도 같은 분량으로 써줘 라고 보내주세요. 이 SCEN이 아무 일도 없던 척 살기. 전화가 끊긴 뒤에도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500억이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는데도 손이 먼저 움직이지 않았다. 보통 사람이라면 통장부터 열어보고 종이 한 장이라도 확인하려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그 숫자를 확인할 용기가 없었다. 정확히 말하면 돈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 돈이 사람을 바꾸는 순간이 무서웠다. 나는 평생 돈이 많은 사람 앞에서는 말이 많아지던 얼굴들을 수없이 봐왔다. 평소엔 인사도 대충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두 손을 모으고 허리를 굽히는 장면도 봤다. 그 변화가 너무 쉽고 빠르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첫날에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했다. 그날 저녁도 평소처럼 살았다. 밥솥에 남은 밥을 덜어 김치랑 계란 하나로 대충 먹고 씻고 동네 마트에 갔다. 늘 사던 두부 한 모, 계란 한 판, 할인하는 라면 몇 개, 장바구니에 담는 손이 조금 떨리는 걸 나도 느꼈다. 그 떨림은 설렘이 아니었다. 들킬까봐 떨렸다. 내가 나 스스로에게 들킬까봐. 지금 나는 이미 달라졌다고 내 마음이 먼저 말해버릴까봐. 계산대에 줄을 섰는데 마트 주인이 나를 힐끗 보더니 웃으며 말을 건넸다. 요즘도 혼자 사냐고.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그는 더 묻지 않았다. 그게 내가 살아온 방식이었다. 사람들은 내게 깊이 들어오지 않았고 나 역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휴대전화가 또 울렸다. 이번에는 문자였다. 사촌 형이었다.
있었다. 이번 주에 종중 모임이 있으니 시간 되면 얼굴 좀 비추라는 내용이었다. 예전 같았으면 대충 핑계를 대고 말았을 것이다. 가도 내 자리가 없었고 말을 해도 듣는 사람이 없었다. 종중 모임에서 나는 늘 나무 의자 끝에 앉아 남의 이야기만 듣다가 밥 먹고 조용히 나오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날은 짧게 답장을 보냈다. 알겠다고 그 문자를 보내고 나서 잠깐 멍해졌다. 내가 스스로도 놀랐다. 왜 갑자기 가겠다고 했지? 곰곰이 생각해보니 가고 싶어서가 아니었다. 확인하고 싶었다. 사람들이 나를 여전히 예전처럼 대할지, 아니면 아직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어딘가 달라진 냄새를 맡고 태도를 바꿀지, 그게 궁금했다. 그날 밤 나는 잠이 오지 않았다.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다. 명절날 어른들 앞에 줄 서서 인사를 할 때 나는 늘 뒤쪽이었다. 먼저 인사하는 사람들은 용돈을 두툼하게 받았고 칭찬도 받았다. 나는 나중에 가서 작은 봉투를 받거나 아예 못 받기도 했다. 그때 어른들은 내 어깨를 툭 치며 이렇게 말했다. 너는 조용해서 좋다. 그래, 말 없는 게 낫다. 그 말이 칭찬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내가 없어도 된다는 뜻이었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다. 지금도 비슷했다. 나는 조용히 살아왔고 그 조용함 덕분에 상처를 덜 받았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상처를 받을 자리조차 주어지지 않았던 것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다. 괜히 집안일을 더 했다. 정리도 하고 옷장도 열어보고 서랍도 닦았다. 그런데 이상하게 깨끗해질수록 마음이 더 불안해졌다. 나는 결국 가장 낡은 점퍼를 꺼내 입었다. 낡은 구두도 신었다. 일부러 그랬다. 겉모습만큼은 예전 그대로이고 싶었다. 나는 내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는 걸 붙잡고 싶었다. 종중 모임 날 나는 버스를 타고 갔다. 택시도 탈 수 있었고 차를 렌트할 수도 있었지만 그럴 이유가 없었다. 내가 바뀌는 순간을 내가 먼저 만들고 싶지 않았다. 모임 장소에 도착하자 벌써 몇 명이 와 있었다. 어른들은 가운데 자리를 차지했고 젊은 쪽 친척들은 벽 쪽에 서서 웃고 떠들었다. 나는 늘 그렇듯 조용히 빈자리를 찾았다. 누군가는 나를 보고도 고개만 끄덕였고 누군가는 아예 못 본 척했다. 그게 정상이라고 나는 속으로 말했다. 그런데 그날은 아주 작은 변화가 있었다. 내가 의자에 앉자마자 누군가가 물컵을 하나 가져다 놓고 갔다. 누가 가져다 놨는지 끝내 못 봤다. 사소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 사소함이 나를 오래 붙잡았다. 예전에는 물컵 하나도 내가 직접 가져왔기 때문이다. 모임이 시작되자 사촌 형이 큰 소리로 말했다. 요즘 같은 세상엔 돈 없으면 말도 못한다고. 사람들이 웃었다. 그 웃음 속에서 나는 손끝을 살짝 쥐었다 폈다. 예전에는 그런 말을 들으면 모른 척 웃고 넘겼다. 그게 덜 아픈 방법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그날은 웃음이 나오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씩 봤다. 누가 웃는지, 누가 따라 웃는지, 누가 웃으면서도 눈을 피하는지, 그 표정들이 무슨 뜻인지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았다. 모임이 끝나고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나는 일부러 마지막까지 남았다. 끝까지 남으면 사람들의 진짜 말이 들린다. 거칠애가 벗겨진 말들, 자기들끼리만 하는 말들. 사촌 형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했다. 요즘 그쪽 집안에서 상속 이야기가 있더라. 그 말이 들리는 순간 내 등줄기가 잠깐 서늘해졌다. 아직 아무에게도 말한 적이 없는데 말은 벌써 돌고 있었다. 나는 그제야 확신했다. 돈은 내 주머니 안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사람들 입으로 들어간다는 걸.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버스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을 봤다. 얼굴은 그대로였다. 옷도 그대로였다. 그런데 눈이 달라져 있었다. 나는 그 눈을 보고 낮게 숨을 내쉬었다. 이제부터는 조용히 살되 예전처럼 살지는 않겠다고. 아무 일도 없던 척 살겠지만 그 안에서 사람들을 끝까지 보겠다고. 그리고 내가 어디까지 기다릴 수 있는지도 스스로 시험해 보겠다고. 그날 밤 나는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정리했다. 급하게 움직이지 말자. 먼저 드러내지 말자. 내가 먼저 흔들리지 말자. 내가 바뀌면 사람들은 더 쉽게 바뀐다. 나는 그걸 원하지 않았다. 원하는 건 하나였다. 누가 끝까지 사람으로 남는지 내 눈으로 확인하는 것. 그것부터가 내가 살아서 처음 하는 진짜 선택이 될 거라고 나는 믿고 있었다. 종중 모임이 끝나고 사람들은 삼삼오오 흩어졌다. 나는 늘 그랬듯 가장 마지막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급할 이유도 붙잡을 이유도 없었다. 그런데 그날은 뒤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다. 평소라면 잘 듣지 못했을 법한 낮은 목소리였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날은 또렷이 들렸다. 돌아보니 사촌 형이었다. 집안 모임에서는 늘 큰 소리를 내고 사람들 가운데 서 있던 사람, 나를 이름 대신 야라고 부르던 사람이었다. 그런 그가 내 이름을 불렀다는 사실이 조금 낯설었다. 그는 내 쪽으로 걸어오며 주위를 한번 둘러봤다. 사람들이 다 빠져나간 뒤였다. 그때서야 그는 입을 열었다. 차는 뭐 타고 왔냐고. 나는 잠시 멈췄다가 있는 그대로 말했다. 버스를 타고 왔다고. 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반응이 묘하게 느려 보였다. 예전 같았으면 그 말 뒤에 비웃음이 따라왔을 것이다. 그런데 그날은 웃음의 결이 달랐다. 비웃음이 아니라 생각하는 웃음. 형은 내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요즘 얼굴이 좀 편해 보인다고. 그 말이 칭찬처럼 들리지 않았다. 나는 그가 내 얼굴을 본 게 아니라 내 뒤를 보고 있다는 걸 느꼈다. 그 말 한마디에 나는 확신했다. 이 사람은 아직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만 무언가를 맡았다는 걸, 돈을 본 게 아니라 돈이 움직일 자리를 상상하고 있다는 걸.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형에게는 대답보다 더 많은 걸 말해 주었을 것이다. 형은 내 옆으로 한 걸음 더 다가왔다. 그리고 조금 낮은 목소리로 요즘 뭐 하며 사느냐고 물었다. 예전에는 한 번도 묻지 않던 질문이었다. 나는 그냥 산다고 말했다. 형은 그 말이 마음에 들지 않는 듯 눈을 가늘게 떴다. 그리고는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뭔가 있는 사람처럼 보인다고. 그 말에 나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다. 사람들은 자기 상상에 맞는 사람만 보려고 한다는 걸 나는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전화가 울렸다. 이번에도 모르는 번호였다. 낮에 받았던 전화가 머릿속을 스쳤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내 이름을 불렀다. 자신은 건설 쪽 일을 하고 있다며 내 명의로 된 오래된 집과 관련해 확인할 게 있다는 말이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상대에게는 거절이 아니라 여지를 주는 침묵처럼 들렸는지 그는 말을 계속했다. 아직 확정된 건 없고 여기저기서 이야기가 나오는 단계라며 혹시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그제야 나는 이해했다. 아직 돈은 내 손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은 벌써 내 이름을 자기 계산 속에 올려놓고 있었다. 나는 그 전화도 짧게 끊었다. 알겠다고도 안 하면서 거절하지도 않았다. 그 애매함이 상대에게는 가장 불편한 상태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집에 도착해 불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았다. 낮에 만났던 사촌 형의 얼굴과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겹쳤다.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였다. 아직 확실한 걸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는데도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 나는 그 순간 비로소 실감했다. 돈은 사람 손에 들어오기도 전에 사람의 태도를 먼저 바꾼다는 걸. 그리고 그 변화는 선의가 아니라 기회에서 시작된다는 것도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분명한 결심을 했다. 이제부터는 내가 먼저 말하지 않겠다고, 설명하지 않고 증명하지도 않겠다고. 사람들이 어디까지 다가오는지 어디서 멈추는지 끝까지 보겠다고. 복수는 목소리를 높이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거라는 걸 나는 이미 배웠다. 그리고 그 기다림이 생각보다 나를 편하게 만든다는 것도 그날 처음 알았다. 이제 사람들은 하나둘 내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나는 그저 그 자리에 서서 조용히 보고만 있으면 된다. 그날 이후로 연락이 늘었다. 전에는 명절에나 오던 문자가 며칠에 한 번씩 왔다.
묻었다. 안부를 묻는 말이었지만 안부가 목적은 아닌 눈치였다. 나는 일부러 바로 답하지 않았다. 한참 지나 짧게만 답했다. 잘 지낸다. 바쁘다. 그 정도였다. 그러면 상대는 꼭 다시 한 번 더 보냈다. 밥 한 번 하자. 커피라도 하자. 얼굴 좀 보자. 그 말들이 이상하게 낯설었다. 예전에는 내가 먼저 연락해야 어렵게 잡히던 자리였다. 상대들은 늘 바쁘다고 했고 다음에 보자고 했고 그 다음은 없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먼저 날짜를 잡자고 했다. 나는 그 변화가 고맙지 않았다. 오히려 더 조용해지고 싶어졌다. 하지만 한 번은 나가봐야 했다. 사람들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어디서부터 태도가 바뀌는지 확인해야 했다. 그래서 나는 가장 가볍게 나를 대하던 사람을 선택했다. 동네에서 몇 살 아래였던 후배, 예전에는 내 인사를 잘 못 들은 척 지나가던 사람,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하지도 않던 사람, 그 후배가 가장 먼저 밥을 사겠다고 했다. 약속 장소를 보내왔는데 나는 거절했다. 대신 내가 장소를 정했다. 너무 비싸지도 너무 싸지도 않은 곳, 사람 눈에 띄지만 속 이야기는 하기 어려운 곳. 그가 왜냐고 물었지만 나는 이유를 말하지 않았다. 이유를 말하는 순간 내가 주도권을 내주는 거니까. 약속 당일 후배는 내가 도착하기 한참 전에 와 있었다. 그 모습이 처음부터 불편했다. 자리에 앉자마자 그는 메뉴판도 제대로 보지 않고 비싼 걸로 시키라고 했다. 나는 물컵만 한 모금 마셨다. 그는 웃으면서 옛날 얘기부터 꺼냈다. 형님, 그때 진짜 멋있었다. 형님은 사람이 좋았다. 그때 제가 철이 없었다. 그 말들이 모두 빈말이라는 건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말을 꺼내는 이유는 분명했다. 밥이 나오기 전까지 그는 계속 주변 이야기를 돌려 말했다. 요즘 부동산이 어떻다. 요즘 경기가 어떻다. 요즘 현금 있는 사람이 최고다.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그가 말하는 동안 나는 그의 손을 봤다. 젓가락을 잡은 손끝이 조금 떨리고 있었다. 말은 웃으며 하지만 속은 급하다는 증거였다. 결국 그가 본론을 꺼냈다. 요즘 형님 이름이 여기저기서 들린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조용히 물었다. 어디서 들었냐고. 후배는 순간 표정이 굳었다. 그는 내가 이런 질문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보통은 사람들이 이런 자리에서 먼저 변명하거나 먼저 설명한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후배는 잠깐 웃어넘기려 했지만 내 표정이 변하지 않자 목소리를 낮췄다. 건설 쪽 사람들이 형님 이름을 꺼내더라. 변호사 쪽에서도 말이 조금씩 새더라. 그 말이 내 속을 차갑게 만들었다. 나는 그제야 확실히 알았다. 내가 조용히 있으면 내가 지켜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은 조용한 사람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조용한 사람을 먼저 내려다본다는 걸. 후배는 급하게 말을 이었다. 자기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그냥 걱정돼서 그랬다. 형님이 혼자라서 신경 쓰였다. 나는 그 말에 처음으로 웃었다. 웃음이 나와서가 아니라 그 말이 너무 익숙해서였다. 사람들은 늘 필요할 때는 걱정이라는 말을 붙인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내가 하나 부탁할 게 있다고. 후배는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형님 말씀만 하라고 했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내 이름을 누구한테서 들었는지 정확히 말해달라고. 그리고 내 이야기를 밖에서 꺼내지 말라고. 후배의 얼굴이 순간 굳더니 다시 웃었다. 그 웃음이 불안해 보였다. 나는 그 웃음을 끝까지 보았다. 그리고 결정했다. 이제부터는 내가 자리를 바꿔야 한다고. 그 자리는 식당 자리 같은 게 아니었다.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자리, 내가 앉아야 할 위치, 내가 취급받아야 할 방식, 그걸 내가 직접 정해야 했다. 식사가 끝나고 후배가 계산을 하려 했다. 나는 그를 말렸다. 내가 계산했다. 그 순간 후배의 눈빛이 바뀌었다. 이 자리는 자기가 베푸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허락한 자리였다는 걸 그제야 알았을 것이다. 밖으로 나오는 길에 후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말했다. 앞으로 자주 뵐 수 있냐고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 자주 볼 사람은 내가 정한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처음으로 내 발걸음이 달라진 걸 느꼈다. 예전에는 사람들 뒤를 따라 걸었다. 누가 먼저 가면 나는 그 뒤에 섰다. 하지만 그날은 내가 먼저 길을 선택했다. 돈이 있어서가 아니었다. 내가 더 이상 비켜 서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알았다. 복수라는 건 누구를 망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자리로 돌아오는 일이라는 걸. 이제 다음 차례는 더 가까운 사람이다. 나를 가장 오래 무시해왔고 가장 쉽게 선을 넘었던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먼저 손을 내밀 것이다. 나는 그 순간을 조용히 기다리기 시작했다. 사실 가장 어려운 사람은 멀리 있던 사람이 아니었다. 늘 곁에 있었고 가깝다고 믿었던 사람. 그래서 무시를 무시로 느끼지 못하게 만들던 사람. 그 사람이었다. 나는 오래전부터 그 사람의 태도를 알고 있었다. 말끝이 늘 짧았고 내 의견은 끝까지 들은 적이 없었고 결정은 항상 그 사람이 내렸다. 겉으로는 우릴 가족이라고 불렀지만 실제로는 서열이 분명했다. 내가 아래였다. 모임에서 그 사람은 늘 중심에 앉았고 나는 가장 끝자리에 앉았다. 술잔이 돌면 내 잔은 늘 마지막이었다. 그게 관습이라고 생각했다. 나의 순서라서, 집안 분위기라서, 원래 그런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건 관습이 아니라 취급이었다. 그 사람은 내가 웃고 넘길 때마다 선을 한 칸씩 더 넘었다. 말을 끊었고 결정을 대신했고 내 이름을 부를 때조차 존중은 없었다. 그래도 나는 그 관계를 끊지 않았다. 가족이니까, 같은 피니까, 그래야 한다고 배웠으니까. 그런데 상속 이야기가 돌기 시작한 뒤 그 사람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졌다. 처음에는 아주 미세했다. 문자에 답장이 빨라졌고 이모티콘이 붙기 시작했고 말끝에 웃음이 섞였다. 그러다 어느 날 전화가 왔다. 정말 오랜만이었다. 나는 일부러 한 번 넘기고 다시 울릴 때 받았다. 그 사람은 괜히 웃으면서 말했다. 요즘 바쁘다더라. 몸은 괜찮고 예전 같았으면 그 말에 괜히 반가웠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은 다르게 들렸다. 괜히 안부를 묻는 말이 아니라 상태 확인이었다. 나는 괜찮다고만 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뜸을 들이다가 밥 한번 하자고 했다. 장소는 그 사람이 자주 가던 곳이었다.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인사하는 곳. 나는 그 장소가 싫었다. 거기서는 내가 늘 그 사람의 그림자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말했다. 그냥 조용한 데서 보자고. 그 사람은 잠깐 망설이더니 그러자고 했다. 그 짧은 망설임이 모든 걸 말해줬다. 약속날 그 사람은 정장을 입고 나왔다. 괜히 격식 차린 모습이었다. 나는 평소처럼 무난한 옷을 입었다. 그 차이가 이상하게 이번에는 덜 불편했다. 자리에 앉자 그 사람은 먼저 말을 꺼냈다. 요즘 분위기가 그렇다더라. 여기저기서 내 이름이 나온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부정하지도 않았다. 그 침묵이 그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래서인지 말이 길어졌다. 집안 얘기, 옛날 얘기, 부모님 얘기, 갑자기 가족이라는 말을 여러 번 썼다.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셌다. 몇 번이나 필요할까? 결국 그 사람은 돌려서 말하지 못했다. 앞으로 집안일은 내가 좀 중심이 돼야 하지 않겠냐고. 그 말이 웃기게 들렸다. 중심이라는 말은 책임을 말할 때 쓰는 말인데 그 사람 눈에는 권한처럼 보였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그동안은 왜 내가 중심이 아니었냐고. 그 사람은 잠깐 말을 잃었다. 그리고 웃으며 말했다. 그땐 내가 조용했잖아. 그 말이 정확했다. 조용했기 때문에 아무도 내 자리를 비워주지 않았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분명하게 말했다. 앞으로도 나는 조용할 거라고. 다만 예전처럼 넘어가지는 않을 거라고. 그 사람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대신 계산하는 눈빛이 나왔다. 그 눈빛을 나는 너무 잘 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조건으로 볼 때 나오는 눈빛이다. 그날 우리는 예전처럼
헤어지지 않았다. 인사는 했지만 관계는 돌아오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깨달았다. 가장 아픈 복수는 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걸. 설명하지 않고 해명하지 않고 미안해하지 않는 것. 그 사람을 밀어내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끌어들이지 않는 것. 그날 이후 그 사람은 2번 더 연락을 했다. 나는 받지 않았다. 3번째 연락이 왔을 때 나는 짧게 답했다. 지금은 정리 중이라고. 그 말 하나로 그 사람은 더 이상 전화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때 확실히 알았다. 돈으로 복수한다는 건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돈이 있어도 관계를 사지 않는 일이라는 걸. 이제 내 주변에는 사람이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그 빈자리가 이상하게 편안했다. 다음으로 내 앞에 올 사람은 아마 가장 먼저 나를 가볍게 불렀던 사람일 것이다. 그 사람은 분명 웃으면서 다가올 것이다. 나는 그 웃음을 어디까지 유지할 수 있는지 조용히 지켜볼 생각이다. 연락이 왔다. 이번에는 돌려 말하지 않았다. 대놓고 만나자고 했다. 그 사람은 예전부터 조건이라는 말을 자주 쓰던 사람이었다. 무슨 일이든 도와줄 수는 있는데 조건이 있다고 했다. 소개를 해줄 때도, 자리를 만들어줄 때도, 누군가와 연결해줄 때도 항상 그랬다. 나는 그 조건이 늘 불리하다는 걸 알면서도 거절하지 못했다. 거절하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 사람은 내가 그 심리를 잘 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래서였을까? 이번 만남은 그가 먼저 시간과 장소를 정해 보내왔다. 평소 그가 사람을 평가하듯 만나던 공간, 조용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서열이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곳. 나는 잠깐 망설이다가 그 장소로 나갔다. 이번에는 피하지 않기로 했다. 자리에 앉자마자 그 사람은 바로 말을 꺼냈다. 요즘 상황이 쉽지 않다고, 여기저기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부정하지도 않았다. 그 침묵이 그를 더 급하게 만들었다. 그래서인지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이제는 내가 앞에 나서야 할 때라고. 그 말은 좋게 들리지만 속뜻은 분명했다. 앞에 나서라는 건 판을 깔라는 뜻이었고 그 판의 중심에는 항상 그가 앉아야 했다. 그 사람은 마치 이미 결정된 일처럼 이야기를 이어갔다. 사람들을 정리해 놓았고 역할도 나눠 놓았고 필요한 이름들도 머릿속에 정리해 두었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한 가지를 느꼈다. 그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내 뒤에 있는 숫자를 보고 있다는 것. 나는 조용히 물었다. 그 조건이 뭔지. 그 사람은 기다렸다는 듯 말했다. 이 일은 내가 혼자 할 수 없다고. 경험이 필요하고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자기가 앞에서 정리하고 나는 뒤에서 지원하면 모두가 편할 거라고. 그 말이 얼마나 익숙한지 나는 알고 있었다. 예전에도 비슷한 말을 들었다. 그때마다 나는 뒤로 물러났고 결과는 늘 같았다. 일은 그 사람이 했고 책임은 내가 졌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르게 물었다. 그럼 나는 뭘 얻게 되냐고. 그 사람은 순간 웃음을 지었다. 그 웃음은 항상 같은 표정이었다. 마치 당연한 걸 왜 묻느냐는 듯한. 신뢰를 얻는다고 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다고 했다. 가문을 대표하는 위치에 서게 된다고 했다. 나는 그 말들을 하나하나 속으로 정리했다. 모두 구체적이지 않았다. 숫자도 없고 권한도 없고 책임 범위도 없었다. 그 대신 말만 컸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조건을 문서로 정리해 달라고. 그 사람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그는 이런 요구를 받아본 적이 없을 것이다. 그동안 나는 말로만 약속해도 고개를 끄덕이던 사람이었으니까. 문서로 정리하면 서열이 드러나고 권한이 명확해지고 누가 위에 있는지가 분명해진다. 그 사람은 그걸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말을 돌렸다. 우리는 믿고 가는 사이라고. 나는 그 말에 고개를 저었다. 믿음은 조건이 없을 때 생기는 거라고. 그 순간 그 사람의 말투가 달라졌다. 조금 날이 서고 조금 낮아졌다. 그는 내가 변했다고 했다. 예전 같지 않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대로 말했다.
예전 같지 않다고, 그리고 그게 지금의 나라고. 그 사람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우위에 서 있었다. 돈 때문이 아니라 결정권을 내가 쥐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리를 정리하며 그 사람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생각해보라고. 기회는 자주 오지 않는다고. 나는 가방을 들며 말했다. 기회는 오는 게 아니라 만드는 거라고. 밖으로 나오자 공기가 달랐다. 예전 같았으면 그 자리에서 나와도 마음이 무거웠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은 오히려 숨이 편해졌다. 나는 그제야 확실히 느꼈다. 이제는 누군가의 조건 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는 걸.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선택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알았다. 조건을 거는 사람은 언제나 상대를 아래에 두려 한다는 걸. 나는 그 조건에서 처음으로 벗어났다. 이제 남은 건 나를 끝까지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다. 그들은 아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올 것이다. 더 부드럽게, 더 친절하게, 더 가까운 얼굴로. 하지만 그 안에는 같은 계산이 들어있을 것이다. 나는 그 계산을 이제는 모른 척하지 않을 생각이다. 사람들은 항상 비슷한 방식으로 다가온다. 먼저 웃고, 먼저 친해진 척하고, 먼저 옛날을 꺼낸다. 마치 예전부터 아무 문제도 없었던 것처럼. 그날 이후 그런 사람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 예전에는 내가 자리에 있어도 존재감이 없던 모임. 이제는 내가 도착하기 전부터 자리가 정리되어 있었다. 내가 앉을 자리, 내가 봐야 할 얼굴, 내가 듣게 될 말, 모두 이미 준비된 느낌이었다. 그게 더 불편했다. 그날도 그런 자리였다. 아는 사람의 소개로 몇 명이 모이는 자리. 형식은 가벼운 식사였지만 분위기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사람들은 처음부터 나를 가운데 두었다. 말을 시킬 때도 결정을 묻는 방식으로 물었다. 어디가 좋으신지, 어떤 방향을 생각하시는지. 나는 그 질문들이 얼마나 계산된 건지 알고 있었다. 대답 하나에 표정이 바뀌고 자세가 달라졌다. 나는 일부러 애매하게 답했다. 아직 생각 중이라고. 확실한 건 없다고. 그 말이 나오자 사람들 사이에 작은 파동이 일었다. 누군가는 웃음을 유지했고, 누군가는 물을 마셨고, 누군가는 괜히 휴대폰을 만졌다. 그 미묘한 변화들이 모두 내 눈에 들어왔다. 그중 한 사람이 유난히 적극적이었다. 말을 이어가며 자연스럽게 내 옆으로 자리를 옮겼다. 가깝게 앉는다는 건 심리적인 선을 넘겠다는 뜻이다. 그 사람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형님 같은 분이 중심을 잡아주셔야 사람들이 편해진다고. 그 말이 얼마나 편의적인지 나는 알고 있었다. 사람들이 편해진다는 건 자기들이 편해진다는 뜻이다. 나는 그 사람을 보며 천천히 말했다. 중심이라는 자리는 편하려고 앉는 자리가 아니라고. 그 말에 그 사람의 웃음이 잠깐 멈췄다. 그리고 다시 웃었다. 사람들은 불편할 때 더 크게 웃는다. 그는 다시 말을 돌렸다. 옛날에 내가 했던 일들을 굳이 꺼냈다. 그때 참 성실했다. 말이 없어서 그렇지 속은 깊었다. 그 말 속에는 한 가지 전제가 있었다. 지금도 말이 없어야 한다는 전제. 나는 그걸 바로 끊었다. 예전 이야기는 그만하자고. 지금은 지금이라고. 그 말이 나오자 자리가 조용해졌다. 누군가는 눈치를 받고 누군가는 서둘러 술을 따랐다. 그 분위기를 깨고 싶어하는 사람과 지키고 싶어하는 사람이 분명히 갈렸다. 그날 나는 하나하나 확인했다. 누가 나를 사람으로 대하는지, 누가 나를 자원으로 보는지. 그리고 어느 순간 확실히 느꼈다. 사람들이 내 말에 반응하는 속도가 예전과 다르다는 걸. 예전에는 내 말이 흘러갔다. 지금은 내 말 다음에 다음 말이 조심스럽게 붙었다. 그 차이가 무섭기도 했고 씁쓸하기도 했다. 자리가 끝날 즈음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다음에는 좀 더 편한 자리에서 이야기 나누자고. 나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듣지 않았다. 편하다는 말은 대개 경계를 풀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답했다. 편한 자리는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그 말에 몇몇은 아쉬운 표정을 지었고 몇몇은 이미 다른 계산을 시작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생각했다. 이제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지 않는다. 하지만 존중해서도 아니다. 필요해서다. 그 사실을 모른 척하지 않기로 했다. 그래야
다시 예전 자리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다음에 다가올 사람은 아마 가장 친한 얼굴을 하고 올 것이다. 가족처럼 말하고 형제처럼 굴고 내 편인 척할 것이다. 그 사람은 분명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우리는 한편이라고. 나는 그 말을 어디까지 믿어도 되는지 직접 확인할 생각이다. 이제 마지막 장면이 가까워지고 있다. 그리고 그 장면에서는 누군가의 웃음이 처음으로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찾아온 사람은 가장 늦게 올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다. 늘 중심에 서 있던 사람, 모임의 흐름을 정하던 사람, 사람들이 그의 눈치를 보던 사람. 그는 예전부터 나를 이름 대신 호칭으로만 불렀다. 아, 거기, 이봐. 그게 습관이라고 웃어 넘겼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건 부르지 않아도 되는 사람에게 쓰는 방식이라는 걸. 그런 그가 직접 연락을 해왔다. 문자가 아니라 전화였다. 나는 한번 울리게 두었다가 받았다. 목소리는 의외로 낮았다. 바쁜 거 알지만 잠깐 볼 수 있겠냐고 했다. 장소는 그가 정하지 않았다. 그 점이 의외였다. 그래서 내가 정했다.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않는 곳, 그가 주인공이 될 수 없는 자리, 약속 시간보다 그가 먼저 와 있었다. 그 사실이 모든 걸 말해줬다. 자리에 앉자 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어색함은 항상 위치가 바뀌었을 때 생긴다. 예전 같았으면 내가 먼저 말을 꺼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침묵을 유지했다. 그 침묵이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가 먼저 말했다. 요즘 내 얘기가 많이 들린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부정하지도 않았다. 그는 조금 웃으며 옛날 이야기를 꺼냈다. 그때는 다 같이 힘들었잖아. 너도 잘 알잖아. 나는 그 말을 가만히 흘려보냈다. 그때와 지금은 같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조금씩 속도를 냈다. 이제는 서로 도울 때가 됐다고. 괜히 갈라질 필요 없다고. 나는 그 말에서 확신했다. 이 사람은 끝까지 나를 동등하게 보지 않는다는 걸. 도운다는 말 속에는 항상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시선이 숨어 있었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그동안 내가 불렸던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그는 잠깐 멈칫하더니 웃으며 말했다. 그런 걸 아직도 신경 쓰냐고. 나는 그 웃음을 정면으로 받았다. 신경 쓰지 않았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거라고. 그 순간 그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그는 내가 이런 말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조용히 말을 이었다.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제대로 불러달라고. 그 말이 공기를 바꿨다. 그는 입을 다물었고 손가락이 컵을 더 꽉 잡았다. 이름을 부른다는 건 상대를 인정한다는 뜻이다. 그는 그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쉽게 입을 열지 못했다. 한참이 지나 그는 내 이름을 불렀다. 조심스럽게. 그 한마디가 그날 가장 큰 소리였다. 나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다시 말을 꺼냈지만 이전과 같지 않았다. 말끝이 짧아졌고 확신이 줄어들었고 질문이 늘었다. 자연스럽게 관계의 높이가 맞춰지고 있었다. 자리를 정리하며 그는 말했다. 앞으로 자주 보자고. 나는 짧게 답했다. 필요할 때 연락하겠다고. 그 말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밖으로 나오는 길에 나는 처음으로 내 이름이 내 자리로 돌아온 느낌을 받았다. 돈 때문이 아니었다. 내가 물러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연고 상속으로 들어온 돈은 내 인생을 바꿔주지 않았다. 다만 사람들의 태도를 드러나게 했을 뿐이다. 그리고 그 태도 속에서 나는 내가 누구인지 처음으로 분명히 알게 됐다. 안동 김씨의 유일한 장자라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내 이름을 스스로 지킬 수 있게 됐다는 것. 이제 누군가가 나를 부를 때 나는 그 부름이 어디에서 오는지 알 수 있다. 필요해서인지 존중해서인지. 그리고 나는 더 이상 필요로 불리는 자리에 서지 않는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지만 내 자리는 이제 다시 시작이다. 조용하지만 분명한 자리. 그 자리에 나는 내 이름으로 서 있다.